안녕하세요. 한글 넥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맥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한국 부동산 총정리, 앞으로 세계 경제 흐름의 분석과 예측,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자, 지금 정부의 정책의 실체와 오른다던 집값의 실체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건 2023년 부동산 정책을 정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날짜가 1월 11일이거든요. 해가 지났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 1월 10일 날 이번 정부가 새로 부동산 정책 내놓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도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빠른 시일 내로 이번 110 대책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 갈 테니까요. 밑에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동영상 찍는 거 받아가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저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얘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 실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의미 있는 좀 하락이랄까 조정을 받을 수 있었던 때는 바로 2018년 말 2019년 초 이때뿐이었고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욕을 먹었던 매우 가파른 부동산 상승률 있던 시기가 2020년, 2021년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초창기 부동산 정책이 많이 우왕좌왕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지막에 가서야 나왔는데요. 이유가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투자한 시장에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 박근혜 정부 말 2014년 빚내서 집사라 한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 2022년 7월까지 한 번도 금리가 2%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고, 2018년 말 2019년 초 의미 있는 하락 이 시기 약간 금리 오를 때쯤 이때뿐이었거든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 정책의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가 과열되면은 빨리 금리를 높이 올려서 투기 과열을 막았어야 하는 게 정석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 정책을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 말에 가서야, 자, 중요한 거는 양도세나 종부세 보유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처음 들어갈 때 등록하는 그 부분, 그 다음 흔히 말하는 입구 컷이라고 하죠. 그 정책과 그리고 금융 DSR을 강하게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고,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상황까지 가는 바람에 완전히 실패하게 됐었죠. 지난 정부가 부동산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언론과 당시 야당의 총 공세를 받아서,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대박인 게, 자, 부동산 때문에 뽑았다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저번 정부에서 규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세금을 깎아주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공급이다.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동안 올렸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자, 이번 정부도 원래는 부동산 정책을 집값 안정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자, 양도세 팔 때 나가는 세금이고요. 보유세 갖고 있는 동안에 있는 세금이고요. 취등록세 처음 살 때 들어가는 세금. 진짜 모든 세금을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 이명박 정권 동안에 몇 년 동안 걸린 것을 1년도 안 돼서 푸는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더군다나 더 대단한 게 뭐냐? 자, 여기 있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GTX 관련, 자, 그리고 300조 투자,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솔직히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번 정부가 재건축 부분으로 특히 많이 민간 부분을 동원해서 많이 공급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저는 솔직히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재건축 부분 동영상을 올렸었죠?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번 정부에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 자,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자, 저는 강원랜드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지 않고 김진태 사태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원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우리 이거 못 갚겠다라고 그렇게 디폴트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국내에, 자, 정부도 신용도가 하락하고, 정부가 하락하면 정부보다 낮은 기업들 신용들, 자, A, B, C, P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쭉쭉쭉 떨어지고 하니까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당시에 둔촌주공까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둔촌주공까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되었느냐?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자, 이 정책이 되어버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에 들어서면서 바로 13 대책에 도드라진 게 뭐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전매권 제한.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청약하는 게 뭐 한 집에 하나 정도 보시면 아시겠죠? 한 집에 하나만 할 수 있던 게 한 집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게 바꿔놨고, 자, 전매 제한도 막 풀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솔직한 얘기로 장이동 자이부터 시작해서, 자, 둔촌주공 이거 살리려고 말 그대로 이건 둔촌주공 살리기,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자, 어떻게 됐느냐?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매권 풀어주고 나서 특례 보금자리론, 말 그대로 보금자리론이에요. 보금자리론이면은 이게 다 주택시장, 주택으로 들어가는 론, 빚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제가 악마의 속삭임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1월 초에 나왔을 때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금리가 높다. 자, 중도 상환, 이 높은 금리로 중도 상환 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게 고정금리니까. 그러고 있다 보니까 자, 1월 중순 지나서 불과 1, 2주 만에 자, 중도 상환 수수료 어깨에 확실히 해놨고요. 자, 그 다음 금리가 잠깐 사이에 얼마나 떨어졌어요? 0.5% 이거 급격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진짜 이 규제 풀어주고 중요한 거는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 돈을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투자한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그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부가 LTV는 풀어주더라도 DSR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게 잘못되면은 지금 부동산 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방금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제가 DSR 풀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연착륙을 하겠다. 연착륙을 하겠다.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연착륙시키겠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 말 그대로 투기 과열하는 정책 일단 하나 풀어주고, 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 시장에 돈이 들어가야지만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월 13일 이 순간 3.5%된 뒤부터, 금리가 3.5%된 뒤부터 한 번도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 금리가, 자, 기준금리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자, 그 다음 이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금리 이런 거 시중금리는 낮추는 기현상을 보여줍니다. 연착륙을 위해서. 자, 이게 여기까지였으면은 제가 말도 안 하죠.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2월 17일 자,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집값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둔촌주공 살려야 하니까 보시면은, 자, 금융감독위원장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은행 돈잔치 한다고 상생금융하라고 자, 은행을 때리죠. 그래서 은행들이 실제 일제히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안 먹힐 때쯤 되니까, 자, 아우, 와, 자, 한두 달 사이에 6조 이상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50년 만기 대출, 와,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회적으로 DSR 푸는, 말 그대로 DSR 이 꼼수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참. 자, 지금 이 뉴스 보시면은 제가 다음에서 검색한 거는 11조 5천억인 줄 알았는데, 와, 11조 7천억이네요. 자, 3분기에만 14조 3천억이 늘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돈 많이 내주면은 은행들은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년 만기 자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집값 떨어지려고 합니다. 다시 집값 10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자, 그래서 정부가 뭔 얘기를 했죠? 이거는 11월 16일자 뉴스입니다. 자, 은행한테 또 상생금융 하라고 하죠. 아니, 금리 낮추라는 거잖아요. 이 뭔 개소리야! 이번 정부 정책은, 자, 23년 정책은 물론 재건축 부분에 서류상 작업 문제, 제가 이건 재건축 동영상 보시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은 했었지만 중요한 거는 연착륙이다 하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금리 정책을 썼다라는 게 이번 정부 정책의 실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리를 하자면은, 자, 집값 잡겠다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자, 둔촌주공 미계약 사건을 이유로 연착륙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부양책, 오히려 집값 올리는 정책으로 완전하게 돌아섰다. 자, 그리고 13대책 전매 제한 해제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뒤에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돈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을 크게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둔촌주공이죠.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 집값보다도 오히려 분양 시장이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그때부터 금리가 완벽하게 동결이 되면서, 자, 동시에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서 시중금리를 낮췄다고 했잖아요. 자, 특례보금자리로는 어느 한 일정 핀포인트를 지정해서 일부의 사람만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자,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시중 은행까지 압박을 하면서, 자, 이게 공표된 정책은 아니지만 관치금융의 효과로 실제 집값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빚내주는 정책이 잘 안 먹힐 때쯤 되니까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내놔가지고 1분기 동안 잠깐 동안에 11조, 정확히는 11조 7천억이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잠깐 사이에 이렇게 11조가 들어가면은 집값이 당연히 올라야 돼요.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합하면은 10월까지 50조 가까운 돈이 시장으로 들어갔으면 진짜 천장을 뚫어버려야 돼요. 근데 천장을 뚫은 게 아니라 조금 찔끔 올라가려다가 전고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시 떨어졌죠. 제가 이거를 경고해 왔었고요. 자,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등기 안 내는 거짓 거래 같은 거 여전히 성행했고요. 그리고서 언론이 이런 거 막 바로 가도 막 신고가 찍었다면서 집값 상승하는 기사는 막 쓰는데, 와, 이런 잘못 같은 거 지적하거나 혹은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은 법적 대처나 처벌이 굉장히 늦기도 하고 그 해먹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 집값 오른 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집값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어떤 일 때문이냐? 김진태 지사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그리고 기업 가계의 신용도가 하락해버리니까, 하락한 신용도는 다시 말해서 높은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 이 당시에 문제가, 자, 이게 둔촌, 이 레고랜드 사태라고 뉴스가 떴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둔촌주공마저. 자, 둔촌주공만 그런가요? 롯데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태영건설까지, 김진태 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이런 어려운 높은 이자를 받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그때 이 신용붕괴 버블의 악순환을 되게 걱정했었는데, 정부가 이거를 막겠다고
요거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하니까. 그리고 건설사나 금융사가 무너지고 사업 자처되고 이러는 거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느냐? 자, 신용도 낮아져서 뭐가 됐다고요? 이자가 올라갔다고. 이자를 계속 올리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지금 말 그대로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가하고 그 문제예요. 빚은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자,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하여튼 정부가 이자를 높이는 이 문제로, 이자로서 지금 카드빚 돌려막기로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데, 카드빚 돌려막으면서, 자, 원래는 건설사 금융사가 타격을 먼저 입어야 돼요. 이 타격을 입지 않고 누구한테 이 타격을 떠넘기고 있어요? 영끌. 자, 이번 정부의 정책은 누군가에게 이 타격이 넘어가기 전까지 정부가 건설사와 금융사를 위한 카드빚 돌려막기 정책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벌써 1월 11일입니다. 정부가 새 정책도 얘기를 꺼냈지만 결국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빚으로 기업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집값 낮춰주거나 투자자를 위한 정책, 혹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구멍이 존재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정권 초기부터 22년부터 23년, 24년 정책까지, 얼마 안 있으면 제가 24년 정책도 얘기하겠지만, 이 정책들에서 언제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건설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 정부가 지금 집 부족하니까 뭐 이거 해준다, 뭐 이거 해가지고 집 갖고 있는 사람 이득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누구에게 이득 가는가? 그거를 따져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얘기할 때 부동산 투자는 무엇보다도 인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돈 버는 법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영끌분들 이번 정책 또 나왔다고 또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여기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이 동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모두 부자 되십시오.